헌법재판소가 국회와 대통령 측에 각자 주장을 오는 23일까지 서면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3월 초 탄핵 심판 선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말 조속한 탄핵 결정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와 이에 대한 맞불 집회가 예정돼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헌법재판소가 어제 12차 변론에서 오는 23일까지 국회와 대통령 측에 최종 입장을 밝히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교수님, 사실 이제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하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높아지고 있는데 마지막 관건, 박 대통령의 입장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헌재가 23일까지죠. 모든 서류를 다 제출해라. 내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한 대로 소송에 대한 어떤 지휘권을 지금 확보하겠다. 뭐 이거는 일단 휘둘리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대통령 대리인단이 39명 증인을 이제 요청을 하고 17명 증인 요청하고 또다시 대통령이 변론에 나올 수 있다. 뭐 네. 이런 얘기까지 하고 더 나아가서는 중대 결실까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상당 부분 지연되어 온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헌재 쪽에서도 이런 것이 계속 끌려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을 불식시키지 않고서는 나중에 탄핵 결정을 한다고 해도 국민적 동의가 만들어지기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즉 헌재가 주도적으로 하고 양쪽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히 한 부분이고 예. 그런 차원에서 23일까지 모든 서류를 제출하라 뭐 이렇게 된 것인데 여기서 그러면 대통령 대리인단이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뭐 기본적인 전략이 지연책을 계속해서 했던 것이죠. 그래서 23일까지 내라 그랬더니 이건 뭐 할 수 있겠느냐. 상당히 회의적 반응이 와요. 그러니까 지연에 대한 어떤 전술이 먹히지 무산될 것 같다는 어떤 위기감이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에 분명히 있을 텐데 네. 어쨌든 뭐 저는 궁극적으로 그 길로 갈 거라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마지막까지 대통령이 출석의 어떤 여부를 남겨두면서 즉 모호성을 유지하면서까지 계속해서 늦춰서 3월 13일을 계속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계속할 텐데 헌재도 뭐 물러설 길이 없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물러서게 되면은 일종의 9명에서 8명, 8명에서 7명 일정 부분 의사결정의 구조 자체의 공정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헌재도 물러설 길이 없는 그래서 강대강으로 나중에는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어쨌든 박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모호성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분석이신데 장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헌재가 23일까지 종합준비서면을 내라고 한 것은 재판 진행의 한 과정이지 이것이 3월 13일 안에 결정을 내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무기대등의 원칙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속성과 공정성, 이 양면적인 면을 지금 대통령 측과 국회 측에 대해서 일정 부분 증인도 17명에서 8명 받아주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정성이라고 할 수 있고 네. 신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핵심적인 포인트보다도 주변 정황을 많이 준비서면을 내고 서로 갑론을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재판관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헌재의 탄핵과 관련한 사안이 아니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주의를 할 것이고 이런 주의는 재판장은 항상 모든 재판마다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해서 23일까지 다 끝낸다고 이렇게 특정한 건 아니다. 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것이 3월 13일 못 받고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은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또 쓸 수 있는 카드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유불리를 떠나서 탄핵의 사유가 명백한지 명백하지 않은지 예. 이것이 공정성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3월 13일이라고 굳이 못 받는 것은 헌재에서 상당히 지금 부담스러울 어깨가 것이다. 무겁고 지금 지표가 상당히 커지고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도 신경을 쓰는 그런 분위기가 사실 있다 이제 봅니다. 박 대통령 변호인단 내에서도 박 대통령이 현재 출석해야 된다. 아니다. 출석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조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지금까지 청와대나 대통령 대리인단이 그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진행해 온 그 과정들은 거의 일관되게 중요한 자기들에게 유리한 증인을 데려다가 변론을 통해서 그 헌법재판관들에게 대통령이 억울하다, 네. 또 누명을 쓰고 있다 이런 걸 입증하는 노력이나
또는 그를 입증할 만한 어떤 그 물증, 증거물을 찾아내 가지고 제출하는 거나 이런 쪽보다는 계속 시간을 끄는 쪽으로 거의 일관을 해왔어요. 자기들이 유리한 증인도 도피하게 그냥 놔두고 사실은 그걸 하려면 데려와서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특히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최순실 씨나 뭐 문고리 3인방이나 네. 이런 분들 데려와서 그 사람들의 그 입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했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하고 거꾸로 행동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1차적인 목적은 어쨌든 시간은 우리 편이다. 시간이 좀 더 지연되는 게 낫다. 그리고 이정미 재판관까지 퇴임해가지고 7인이 되는 것이 예. 8인이 되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그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고 일관되게 그런 쪽으로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최후에 출석할 것이냐 말 것이냐도 결국은 그쪽에 기준을 두고 판단해가지고 대통령이 마지막에 증인으로 본인이 직접 출석해가지고 그 피청구인으로서 진술을 하는 것이 지연할 수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준비 시간을 달라라든가 네. 뭐 또 출석하는 시간을 가지고 헌재하고 또 협의한다든가 이런 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3월 13일 이후 네. 그러니까 7인 재판관이 남는 구조로 가도록 할 그 가능성이 열리면 그렇게 할 것 같고 본인이 출석하겠다고 그래도 헌법재판소가 그 일정에 변동을 안 두고 3월 13일 이전에 하려는 태도를 분명하게 보이면 굳이 나와서도 사실은 그 실익도 없을거니와 대통령이 나와서 피청구인이지만 사실 피의자 신분으로 거기 서는 거 탄핵 대상자로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국민에게 주는 또 지지자들에게 주는 이미지가 뭐 그 좋은 측면도 있지만 나쁜 측면이 굉장히 강하고 또 거기서 제대로 답변 못하면은 재판관들한테 탄핵 사유를 더 확증을 심정적으로 확신을 갖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실익이 없으면 네. 안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결국은 봅니다. 재판에 충분한 보장을 할 수 있느냐, 이른바 뭐 지연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 예. 될 것이다라는 예. 분석이신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대면 조사도 사실 이번 탄핵 재판의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대면 조사를 청와대에 받겠다라고는 하지만 서두르지는 않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이야기 듣고 대담 이어갑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의 압수수색에 이어 대면 조사도 거부했습니다. 헌법 가치를 무너뜨린 대통령이라는 분은 나라를 이 지경까지 몰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특검은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간 연장을 즉각 요청해야 할 것이고 황대행은 지체 없이 승인해야 할 것입니다. 야당에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만은 법률을 통한 특검 기간 연장은 정부가 공포를 늦추든지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걸로 인한 연장은 불가능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새누리당도 공개적으로 이 점에 관해서 국민들에게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 박 대통령 수사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기간 연장 즉시 신청해야 된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특검 기간 연장 법안 통과해도 거부권 행사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김 교수님,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원칙론을 강조하고는 있는데 서두르지는 않아요. 어떤 여론, 어떤 배경으로 이렇게 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근데 이제 특검을 연장을 한다는 부분은 이 지금 얘기하는 대면 조사하고는 사실상 조금 거리가 있는 겁니다. 이 양쪽의 연관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또 다른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특검 연장을 대면 조사의 압박 수단으로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 연장을 한다 그러면 그것이 길어지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뭐 안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런 압박 요인으로 하지만 사실 수사 내용으로 본다면 특검 연장은 수사 내용 자체만으로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법에 특검법에 30일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나온 이유가 거기 있는데 지금 특검의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사실은 마무리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거의 뭐 정점으로 왔는데 지금 수사 마무리 안 된 영역이 많은데 이거를 그냥 수사가 기간이 있다라고 해서 그걸로 끝내버리면 사실상 지금 이 부분이 다 검찰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검찰로 가서 다시 받고 이거 굉장히 긴 시간들이 이루어지고 처벌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받지 않는 상황까지 만들어질 개연성이 매우 커지는 거죠. 네. 특히나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대통령에 대한 어떤 수사 이거는 거의 이제 안 된다고 보면 맞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검이 연장 카드를 계속 쓰고 있는 것인데 네. 이 부분이 이제 또 황교안 대행에게도 지금 압박 요인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가 황교안 대행에게 이것을 요청하고 그것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또다시 이제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런 특검의 어떤 전략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황대행이 긍정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지금 얘기했던 불승인 취소 소송을 네. 이제 취하할 수 있지만 황대행이 계속해서 부정적이다 그러면 지금 압수수색 불승인 취소 소송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특검팀에서요. 특검팀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대통령의 대면 조사와 압수수색과 이게 다 연동이 되는 그렇다고는 김 교수님 보시기에는 청와대가 결국은 대면 조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가정하에서 좀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대면 조사를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할 거였다면 네. 벌써 했을 것이다. 예컨대 검찰 같은 경우도 이제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언급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압수수색도 안 받고 그다음에 또 검찰 압수수색? 대면 조사도 대면 안 조사.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특검에 관해서는 더더욱이나 몇 차례에 걸쳐서 사실은 수사에 응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압수수색은 물론이고 대면 조사도 안 받고 있는데 그 명분이 굉장히 좀 사실은 납득이 안 가는 명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유출이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가 실질적으로 국민적인 어떤 이 시각에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부터가 지연적인 어떤 목적에서 이것들이 다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어떤 의혹을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에는 뭐든지 지연 전략 쪽에 하나의 수렴이 일환이다. 된다. 예. 그렇게 이제 보시는 시각이신데 장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특검이 압수수색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언론에서 발표도 하고 하는 것은 특검이 계속 상처를 입고 있다고 봅니다. 스스로 상처를 받고 있다고 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특검의 권위가 상실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물론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한 것은 특검이 압수수색한 당위성을 인정한 거지 이것이 방식에 대해서 인정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가처분을 낸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것은 기각되리라고 봅니다. 법원에서. 예. 그런 상황에서 청와대에서 이 법률적인 지식으로 지금 네. 특검에 대한 불승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해서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특검에 오히려 더 큰 상처가 있고 특검의 어떤 권위에 대한 상처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시간은 지금 뭐 28일까지 지금 불과 2주밖에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왜 특검이 계속 그 압수수색에만 집착을 하는지 예. 대통령 비롯한 청와대에서는 이것을 명분과 실리 측면에서 절대로 응하지 않을 겁니다. 대통령의 대면 조사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대면 조사도 이런 식으로 특검에서 뭐 집행정지 가처분을 낸다고 하고 예.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하고 그리고 특검이 조사하는 입장에서 일반인들은 조사하면 바로 끌려오지 않습니까? 압수수색하고 특검에서 오러가면. 그러나 대통령은 지금 직무가 정지된 상태고 그러나 예. 지금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다. 형사상 불소추의 특권이 대통령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것을 대통령을 피의자라고 적시하고 나오라고 하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것이죠. 특검 그러면 입장에서는 특검은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공개로 하고 협상도 하지 않겠다. 그러면 누가 손해입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참고인 조사까지도 검토한다라는 보도까지가 있었는데 조 의원님 보시기에는 특검의 입장, 청와대 입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이 문제도 결국 청와대는 뭐 고심 중이지만은 그 궁극적인 특검 그 수사에도 관심이 있지만은 당면한 거는 그 헌법재판이 심판이 선고가 3월 13일 이전에 날 것인가가 사실 대통령으로서는 초미의 관심사죠. 만약에 거기서 그 인용 선고가 나가지고 대통령이 물러나면 그다음 이제 검찰 민간인 신분이 특검이나 검찰 수사가 네. 예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이제 당면한 과제라서 특검 대면 조사에 응할 것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1차적으로는 그 헌법재판 또 그다음에 이제 특검 수사 이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특검 수사 결과를 지금 참고로 하진 않습니다. 그걸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그건 이제 아직 배제해놓고 특검 알아서 판단하는 거고 검찰 수사 기록만 가지고 조금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헌재든 특검이든 말하자면 기싸움이죠. 내가 호락호락하게 헌재에서 뭐 이렇게 탄핵당하거나 특검이 부른다고 내가 뭐 조사받거나 이렇게 안 하고 나는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라는 것 갖다가 분명하게 함으로써 헌재에 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거기를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함부로 흔들지 마라. 예. 탄핵 또 파면
당신도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다라는 걸 갖다가 대통령의 권위로서 보이지 않게 그렇게 보내주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이 태도가 청와대에서 판단할 때 그 3월 13일 이후로 넘길 가능성은 적다. 이 내가 특검 조사, 대면 조사 거부한다고 해서 그게 이렇게 넘어갈 가능성이 없다라고 본다면은 그 실익이 없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에게도 심리적으로 나쁜 영향, 특검에도 나쁜 영향, 또 여론에도 어쨌든 자꾸 수사 거부하는 건 나쁜 영향을 주고 가지고 헌법재판에 나쁜 영향을 주거나 나중에 이제 만약에 탄핵이 수용돼가지고 인용이 돼가지고 특검 수사를 받게 될 경우는 특검은 지금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부글부글 끓으면서 강도 높은 좀 수사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데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 그다음은 아주 좀 강제 수사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은 이렇게 내가 대면 조사를 거부해가지고 탄핵이 연장될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대면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사실 이제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여론의 흐름을 굉장히 주시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민주당, 야당에서는 탄핵 관련 여론이 심상치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촛불 집회에 사실상 의원 총동원령을 내려놓은 상태인데요. 추미애 민주당 대표 다시 한번 얘기 들어봅니다. 탄핵 찬성 여론은 꾸준히 일관되게 78%의 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11일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나라의 명운을 촛불을 들고 밝히는 그런 길에 의원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시민들과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헌법재판소에까지 정치적 압박을 통해 탄핵 결정 시기와 내용을 간섭하면서 권력 장악의 수단으로 삼는 세력은 이 나라를 이끌 자격이 없습니다. 길거리로 나가 군중 선동 정치에 총동원령을 내리는 것이 반의회적 작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소속 의원 출석 요구에 대해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 반의회적 작태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장 교수님, 사실 지금 내일 촛불 집회, 이른바 태극기 집회 세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분위기인데 파장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87년 민주화운동이 성공을 하고 제도권 정체가 정착이 돼서 민주주의 공고화, 민주주의 제도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전까지의 한국 정치를 외국에서 보기에도 거리의 정치라고 그랬습니다. 거리에서 시민들이 시위하면서 정권 투쟁과 그리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는 그만큼 한국의 민주주의가 성숙도가 낮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도 다시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봅니다. 예. 특히 애초에 촛불 집회가 최순실 국정농단을 심판하기 위한 순수한 시민들의 마음이었다면 지금의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는 그것을 뛰어넘은 그리고 그 안에는 일정 부분 정치권에서 들어가서 주도하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보역 갈등의 구도로 변질이 됐다고 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시스템이고 제도적인 그런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우리 정치권이 물론 시민들의 그런 양식 그리고 의지 그런 여론 이런 것들을 수렴하는 것은 굳이 광장에서 안 해도 언론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거리로 나가는 행위는 자제돼야 된다고 봅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정치권의 헌재 압박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김 교수님은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시는지요? 지금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컨대 시민들이 왜 광장으로 나오느냐, 87년에 왜 나왔고 지금 왜 나오느냐, 87년 이전이 사실 권위주의 국가였습니다. 사회였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나왔던 것이고 지금도 민주주의가 국정농단으로 훼손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고자 나온 것입니다. 누가 시간을 이렇게 낭비해가면서 나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이제 안철수 의원 얘기를 하는데 원칙주의를 좀 제시한 거죠. 이 야당의 후보들 사이에서는 좀 약간 결이 좀 다른. 예컨대 문 전 대표 같은 경우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촛불 집회에 참여를 얘기했다면 여기는 좀 원칙적으로. 그러면서도 이제 의사가 시간을 너무 꼼꼼히 수술을 하다
보면 하다가 이제 환자가 죽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3월 13일 이후로 넘기면 안 된다.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는 이제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 탄핵 인용에 대한 어떤 기조는 동일한데 그 접근법에 대해서 상당히 온건한 완만한 그런 접근을 왜냐하면 이 처음에 이제 탄핵을 주장했던 부분에서도 이재명 시장 다음으로 사실은 안 의원이죠. 안철수 의원이 이제 제기했던 건데 이것이 상당 부분 이제 좀 달라진 거예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약간 중도성을 지향한다. 예. 이렇게 좀 온건하고 원칙주의적인 것을 제시함으로 해서 문 전 대표와 차별화를 가져옴으로 해서 뭔가 헌재에 존중을 해주고 이것들이 제도권 내에서 해소되는 것을 기대한다는 차원에서 중도표의 어떤 반응성을 이제 크게 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인데 예. 사실은 뭐 이 부분이 효과가 있으려면 중도표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었다.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가 사실상 반천 총장이 사퇴하면서 그 표의 상당 부분을 가져와 버렸어요. 이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제약 효과는 있을 것이다. 안철수 전 대표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배경도 있지만 사실 지금 민주당이 촛불 집회를 강하게 다시 살리려고 하는 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그런 우려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우려가 사실상 이제 그 부분에서 같이 말려 들어갈 때 존재감이 좀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촛불 그다음에 뭐 태극기 뭐 이러면은 새누리 민주당 뭐 이런 식의 있는 부분인데 구도가 형성이 돼 버리는데 거기서 존재감이 약화될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거기 안에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는 지난번 촛불 초기에도 여든 야든 정당은 거기 나가면 안 된다. 정치인들은 나가면 안 되고 대통령이 잘못했다 그만둬야 된다고 촛불의 민심에 동의한다면은 그 국회에서 헌법이 정해놓은 절차가 있지 않나. 탄핵이라는 절차가 있으니까 탄핵이라는 절차를 밟아야지 거리에 나가가지고 같이 참여하고 거기서 하야를 외치고 하는 거는 정치인들, 제도권 정치인들은 할 일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예. 지금 어쨌든 간에 촛불 태극기 양측에 다 이제 정치인들이 나가기 시작하고 뭐 촛불은 애초부터 정치인들이 많이 야당 의원들이 많이 나갔고 또 태극기는 이제 여당 그러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이 조금씩 나가고 있는데 이른바 친박계 의원 중심으로요. 예, 야당 의원들 특히 그 중에서도 이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당 적극적인 참여, 자기도 이제 촛불을 다시 키워야 된다고 선동에 가깝게 이야기를 하고 당 조직을 총동원할 듯이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가면은 그 행사는 촛불 행사가 아니라 정당 행사가 되고 예. 선거를 그 목적을 둔 선거에서 특히 그 민주당 고정 지지층 또는 촛불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호남의 지지층들을 자기 걸로 끌고 오기 위한 목적이 거의 개입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의 정치적 이익, 대선을 이기기 위한 목적으로 이 촛불의 네. 순수성 그리고 그에 더 나아가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치는 것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않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사실 이제 태극기 집회 관련해서도 지금 이른바 이제 친박계 의원들이 이제 계속 참여를 해서 이제 독려를 하는 분위기인데 예. 새누리당 내에서도 또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새누리당에 90여 명의 의원들이 남아 있는데 그중에 한 60명 가까이는 지난번에 탄핵에 반대했던 의원들이고 나머지 30여 명은 찬성했던 의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깥에 태극기가 더 이제 지표가 확대되고 새누리당의 친박계 의원들이 나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선동 역할을 하게 되면서 분위기가 그쪽으로 흘러가가지고 네네. 새누리당 안에 친박계 의원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탄핵은 잘못됐다. 기각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오니까 그때 탄핵 찬성했던 나머지 30여 명 의원, 그 옛날 기준으로 하면 비박계로 네. 분류되는 의원들이 이게 그 입장이 모호해졌죠. 예. 이게 여기 나보고 우리 다시 보고 도로 나가라는 총각당이냐. 이야기냐. 그래가지고 예. 추가 탈당 이야기도 나가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참 여러 가지 과연 정치권의 과연 스탠스, 입장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데 여론조사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안희정 충남지사의 돌풍이 무섭습니다. 오늘 한국 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여론 19%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데 안희정 충남지사가 9%포인트 상승한 19%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29%로 1위이긴 한데 3%포인트가 빠졌어요. 김 교수님. 사실 문재인 전 대표 사실 30% 선이 하락한 깨진 상황인데 어떤 의미로 보고 계시는지요? 사실은 뭐 지금 안 지사의 약진이 뭐
워낙 뚜렷하죠. 뭐 다른 어떤 후보에 비해서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이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외연 확장을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결과다. 근데 이제 초기에 뭐 2%, 7%, 7%, 10% 올라갈 때는 사실상 반 전 총장의 사퇴 반사극으로 이제 넘어온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드라든가 경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외연 확장성을 더 보여주고 거기다 이제 뭐 기본적으로 진보성은 갖고 있는 것이고 거기다 안정적인 어떤 도정의 경험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정감을 주면서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도 보면 가장 많이 지지율이 팽창한 지역 영역이 40대, 50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안 지사에 대한 어떤 희망을 여기다 걸기 시작했다는 것은 상당 부분 이번 대선의 역동성이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근데 여기 이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하는 변수가 있는데 지금 문 전 대표 측은 안희정 지사 쪽을 전혀 견제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아직 남아있는 영역이다.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이제 이 부분을 확대 해석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건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굉장히 침체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구도가 이제 형성이 되면 사실은 야권의 양강 구도. 일정 부분 2007년에 이명박 박근혜의 대결 구도로 넘어갈 개연성도 굉장히 커졌다라고 사실 봅니다. 이제 호남에서의 안희정 충남지사의 지지세가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지금 2위로 오늘 결과에서 나오는데 장 교수님 네. 일각에서는 제2의 노무현 돌풍까지도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노무현 돌풍은 그 뒤에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그때 현직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조직이 DJ라는 큰 정치 거목이 그것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직이 노무현을 밀은 거 아니겠습니까? 전략적으로. 그래서 해수부 장관부터 해서 저는 대권 플랜에 이 가동이 됐고 제주도에서는 한화갑 대표가 1등을 했지만 광주에서 다시 뒤집어서 4%가 대통령 후보가 돼서 대통령까지 된 그런 전략이 있는데 지금의 민주당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세론이고 당이 문재인 대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안희정 지사가 이렇게 돌풍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네. 20%까지 지금 지지율이 오른 것은 당의 전략적인 그런 모멘텀, 그런 스테이터스가 상당히 강한 그런 측면이 있고 경선 흥행을 이루기 위한 그런 전략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나중에 안희정 지사가 경선에서 탈락될 경우에 예. 이 상처가 문재인 대표의 상처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예. 그러면 안희정 지사의 어떤 지지자들이 문재인 대표로 표로 가지 않고 예. 오히려 다른 표로 갈 가능성이 있고 왜냐하면 지금 호남도 있지만 보수, 충청 이 행보를 상당히 강하게 해서 여기에서 여론적인 지지가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표는 문재인 표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제 민주당의 어떤 전략적인 표심이 이런 여론조사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건데 조 의원님은 안희정 충남지사의 이런 돌풍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호남이 사실 야당의 본거지죠. 호남 민심이 야당 후보를 만들어내는 이제 그 추후 역할을 하는데 호남 민심은 정확하게 말하면 정권 교체는 꼭 해야 되겠는데 문재인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문재인 말고 안철수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겠다 싶어서 총선 때 한번 쭉 밀어봐줬죠. 지원했고. 밀어봐줬는데 철수 전 대표가 거기에 부응을 못하고 이제 가라앉으니까 사실 이제 문재인 쪽으로 이제 옮겨가고 있고 문재인 쪽에서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옮겨가고 있는데 여전히 정서적으로는 맞닿지 않은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안희정 지사가 떠가지고 문재인이 아니라도 안희정을 내세워서도 정권 교체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호남은 그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예. 그런 움직임이 보이면 그게 제2의 노무현이 가능성. 이제 시작되는 건데 안 지사가 이걸 정확하게 알고서 현재는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를 밀어내고 호남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호남보다는 바깥에 외연 그러니까 중도 통합 또 안정지향적인 중도층과 심지어 일부 보수층까지 확보해가지고 20%대로 치고 올라가면서 호남에다가 호남 그 주민들에게 시그널을 보낸 거죠. 내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호남이 조금만 더 밀면 내가
문재인을 제끼고도 얼마든지 정권 교체할 수 있다. 그게 시동이 걸리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가 중요한데 그때가 폭발하는 시점이 될 건데 네. 작전은 잘 짜고 전략을 잘 세운 것 시동은 같습니다. 뭐 걸렸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첫째 초기에 안희정 지사가 한 4~5% 올라갈 때는 예. 자기 도전 경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력으로 올라갔고, 근데 그때 마침 반기문 그 총장이 빠져줘가지고 6~7% 붙어가지고 2단 엔진이 저절로 붙어줘가지고 팍 올라갔죠. 근데 그걸 놓치지 않고서 중도 외연 정책, 실용주의 정책, 통합 정책, 대연정까지 제기하면서 팍 이제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3단까지 갔다. 3단 엔진은 자기가 스스로 불을 태운 예. 건데 여기에다가 호남이 불 붙으면 이제 4단 엔진으로 5단, 대기권까지 6단까지 이제 올라가는 거죠. 안희정 지사의 승부수는 사실 저는 대연정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선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선을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선에서 이기는 것이 실질적으로 본선에서 얼마나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담보되느냐가 이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연을 확정해서라도 일단은 지지율을 올려놓으면 즉 당내 지지자들도 거기에 부응할 수 있다. 그래서 더 중도 외연적인 확장적인 어떤 뭐 사드 문제라든가 뭐 경제 정책이라든가 보수 정책들을 많이 흡수하고 대연정까지도 이제 받아들여. 근데 대연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사실은 본인의 화두를 정치권에 두고서 그걸 중심으로 논쟁을 벌이게 되는 일종의 프레임을 장악하는 계기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대연정을 통해서 정치를 생각하고 그 속에서 안희정을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 어떤 뭐 힘의 쏠림 현상도 지금 작동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결국에는 이제 경선을 어떻게 이겨내느냐는 거죠. 그 부분은 또 다른 얘기일 수 있습니다. 경선과 관련해서 이제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의 움직임 과연 어떻게 움직이냐도 사실 이제 주목 대상인데 김종인 전 대표 일단 안희정 충남지사와의 연대설은 부인했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자꾸 손짓을 합니다. 그럴 일은 절대로 없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답변할 필요가 없어요. 안희정 지사를 그럼 도울 가능성도 지금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런 겁니까? 아니 나는 이게 합리적으로 하는 문헌에 대해서 내가 뭐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할 수가 있어도 특정인을 갖다가 앞장서 가지고서 뭐 지지하겠다 하는 그런 태도는 취하지 않을 거예요. 김종인 민주당 전 대표 조언하는 역할은 할 수 있어도 특정인을 위해서 앞장서는 태도는 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장 교수님 사실 일단은 연대설은 부인했는데 김 전 대표의 입장, 스탠스는 뭘까요? 창조적 파괴를 하실 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비례대표 5번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고 새로운 어떤 창조적인 지형에 설 분은 아니다. 다만 지금 민주당 4.13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지금 현재는 제1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을 버릴 수는 없다. 그리고 나서 대선 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특정 주자를 손들기보다도 사실은 문재인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선론이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는 김종인 대표 현재의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물론 뭐 제3지대라고 하면서 행보를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은 정치적인 제스처라고 봅니다. 김종인 전 대표가 당내에서 이른바 제3지대를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됐는데 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종인 대표의 일관된 그 입장이 첫째 강한 반문재인, 두 번째는 연정이 돼야 된다. 대한민국 국정 운영은 앞으로 정치는 연정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개헌입니다. 지금 그걸 어떻게든 관철하려고 반기문 쪽을 한번 이렇게 띄워봤다가 그 드랍하니까 안철수 쪽을 띄워보는데 뭐 그것도 신통치 않으니까 정 안 되면 내가 직접 나설까까지 하는 고민까지 할 정도로 그 확고해요. 본인의 마지막 정치 인생의 불꽃을 거기다 태우겠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기대하지 않았던 안지사 거기에 뜨는 거예요. 반문에다가 또 본인처럼 중도 외연 쪽에 이게 센서를 이제 가져가고 거기다가 또 연정하겠다고 그러고 개헌만 만약에 내년 그 지방선거 때 이번 대선 전에 개헌안 국회에서 제출해가지고 그때 하겠다고 못 박으면 금상첨화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미 속으로는 지금 안 지사 쪽으로 지금 가 있고 겉으로 이제
지지하지 않는다고 누구를 특정한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드러내놓고는 못하지만 이미 마음 그쪽으로 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 안희정을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노력을 해보고 만약에 그 안 지사가 낙선하면은 그게 확보되는 광범위한 이 표가 문재인 후보 쪽에 안 갈 거라고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안 갈 가능성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바깥으로 돌려가지고 마지막으로 제3지대를 한번 또 만들어보는 시도를 하지 않겠는가. 일단은 안희정 충남지사를 주목하는 것이다 봐야 되겠군요. 그런가 하면 사실 이제 문재인 전 대표 대세론의 함정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심상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문제부터 언론 대처 문제 등 여러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야기 먼저 들어보고 대담 진행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연일 계속되는 의혹과 의문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정작 본인은 검증 토론을 피해가고 언론의 질문을 막는 것이 본인이 그토록 비판하는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을 영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강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인식은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문 전 대표와 전 장군을 감싸고 도는 더불어민주당 역시 강주 시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할 것입니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영입 여러 뒷말이 끊이지 않았는데 오늘 5.18 발포 전두환 지시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발언 결국은 미국 연서로 돌아가겠다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 교수님 결국에는 이제 영입 1호로 꼽혔던 인사가 뭐 낭만은 아니지만 이제 연수로 다시 이제 복귀하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럼 스스로 거취를 표명을 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에 최순실 사태가 이제 터지면서 사실 많은 부분이 측근이 누구냐. 그 측근에 대한 어떤 우려가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입도 굉장히 검증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전인범 전 장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뭐 안보관을 상당 부분 이제 보수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문 전 대표에게 이제 계속 의혹을 제기하니 가장 강군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전형적인 군인을 모셔온다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발생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어떤 후보도 이건 다 같이 적용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인사들 영입할 때부터 사실상 그리고 요번에는 인수위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곧바로 이제 정권을 이제 받아서 이제 임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제 영입 대상자들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전인범 장군의 문제도 문제지만 문재인 전 대표의 인식, 사안을 바라보는 인식이 좀 문제인 것 아니냐, 좀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거든요. 장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문재인 대표 지금 뭐 거의 대통령 행보급 아니겠습니까? 대세론의 맹점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 미어 터지지 않습니까? 권력을 향한 사람들의 그 미어 터지는 것은 그 권력의 속에 들어가서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문재인 대표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서 많은 지금 뭐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 수성이 훨씬 더 힘듭니다. 그만큼 비판은 쉽지만 방어하기가 훨씬 어려운 것이 권력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제 대세론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회창 캠프론 아니냐 캠프를 비유하는 분들이 있는데 조현님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언론 취재진을 막은 부분도 사실 좀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걸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된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제 백권 본색이 드러나는 것이고 또 부자 몸조심하듯이 검증을 또 회피하고 있고 원래 기자가 물어보는 거는 그 국민의 검증을 대신하는 건데 그걸 이제 회피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문재인 후보는 지금 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밖에서 제3지대로는 조금 잠복인데 안에서 이재명이 한번 치고 올라왔는데 그거 좀 가라앉으니까 그보다 더 큰 변동 요인이 안희정 지사가 이제 치고 올라와가지고 호남 자기가 이제 열심히 공들이고 또 호남까지 지금 흔들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여기에서 그 본인이 이제 스스로 셀프 대세론이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은 대세론이 허약한 거기 때문에 이 국면에서 다시 이제 재출발하지 않으면은 민주당 경선에 대세론도 거품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없지 않다고 봅니다. 문재인 전 대표로서는 과연 어떻게 안정감을 보여주는지도 큰 숙제가 아닐까 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 세 분으로부터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